첫 번째 질문이 앞으로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일단 기본 메시지가 뭐냐면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작은 것부터 행동하고 그리고 혁신하자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기후건강 리트러시 교육도 설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유사한 게 뭐냐면 기후건강 관련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문제를 인식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후건강 관련돼서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이제 인식을 했다면은 이것에 대한 수합 분석을 합니다. 단점과 장점이 뭔지, 기회와 위기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합 분석을 해서 그 중에 좋은 것은 우리가 환경적인 용어로 보존이라는 말을 씁니다. 있는 그대로 유지. 잘 되고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 잘 유지하고 그다음 보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 유리한 쪽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걸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우수 사례를 조사를 해서 좋은 것을 이렇게 변경을 시켜서 기후 건강 관련된 문제점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이제 이것을 이제 아까 보존했다면은 우리가 환경적 용어의 재사용, 재활용, 그 다음에 업사이클링, 순환 경제와 관련시켜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재사용해야 될 게 뭐냐, 그리고 또는 재활용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그리고 또 디자인을 바꿔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하게 되면은 문제 접근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런 다음 또 앞에서 강조를 했는데 역시 이제 리더십이 굉장히 두 번째 우리 사례에서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을 가지고 지금까지 장단점, 우수 사례 했던 것을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을 해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장해서 이 발전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또 여러분들의 기본적으로 기후 건강 관련된 잠재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정점에 유지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점이 성장했던 정점이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발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영역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그죠? 탄소 중립도 있고 적응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 보건도 있습니다. 이런 영역을 통합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마지막에 혁신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기후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LLM을 통해서 좀 조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인식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한 가치가 뭔지 그리고 거기서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이 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취약 주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후 정의를 실현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행동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독서를 좀 많이 해야 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뜹니다. 그래서 기후 건강 관련된 정보를 많이 알아야 이것도 지속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취합을 해서 혁신이 가능하도록 해서 우리 세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도 생각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아까 원 헬스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태계 그리고 우리 인간 그리고 나머지 관계되는 우리 상호작용 관계되는 모든 개체에 대해서 우리가 도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 해가지고 그들 생명체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기후위기에 같이 대응하면서 같이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 지속가능 발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먼저 알고 작은 행동을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지속적으로 혁신하자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네, 제일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고 굉장히 어려운 질문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질문 주신 질문에 대해서 예, 말씀을 잠깐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연 유래 성분을 강조한 세정제들이 화학 물질 노출 측면에서 실제로 합성 세제보다 유의미하게 안전한가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의 피부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건강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그 환경에 대한 영향, 그러니까 수생태계에 여러 가지 그 세정제, 세제, 이런 것들이 환경 중에 질소나 인 같은 것들이 함유된 것들이 이제 유입이 됐을 때, 그 여러 가지 부영양화라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식물성 플랑크톤이 이제 과다하게 이제 번식하는 녹조, 적조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확실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후 불평등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쪽방촌이나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이 실제 질병 예방에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주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이제 요 기후 불평등 문제를 언급했는데 이 부분은 이 경제적 효과를 따지면 안 됩니다. 기후 불평등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제 부유층이라든지 선진국에서는 탄소를 굉장히 많이 배출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경제가 부유하기 때문에 안전한 곳, 좋은 곳에 살기 때문에, 그리고 미리 중요한 것들을 선진국에서 다 취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들의 피해는 적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은 몸이 불편하거나 재산이 적거나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기후위기에 대해서 취약합니다. 피해가 훨씬 더 커요. 원인은 다른 사람이 했는데 피해는 내가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후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기후 정의란 말을 씁니다. 이 기후 불평등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배려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배려한 그것을 우리가 기후 정의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경제적 효과를 따지면 굉장히 미미하죠. 그죠? 가진 자의 여유가 아니라 가진 자가 이렇게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사망률을 줄여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경제적 효과는 우리가 따지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 정의로 하고, 기후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기후 행동으로 직접 보여줘야 하는 그런 사항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질문을 선택을 해봤는데요. 미세 플라스틱이 체내에 축적되었을 때 장기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가장 치명적인 영향, 여러 가지 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들은 내용 중에 이제 최근의 내용 중에 하나가 치매와 관련 무관성이 있다. 그 기전은 우리 몸에 이제 그 혈관 뇌 장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라는 기관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보통의 이제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장벽이 있습니다. 혈관 뇌 장벽을 미세 플라스틱이 통과할 수 있어서 이것이 이제 그 치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아서 그렇게 그거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후 변화와 북극 항로가 직접적인 원인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후 변화에 가장 영향을 받는 곳이 뭐냐면 중위도하고 북극이 됩니다. 적도에서는 구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적도에는 수온이 거의 변화가 없어요. 과거나 지금까지 기후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아요. 그런데 중위도하고 극적은 바로 기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특히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기후가 온난화되면서 북극의 빙하가 줄어들고 있다. 이게 또 줄어든다는 개념이 있으면 이게
사실 얼었다 녹았다 하면 그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변동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녹았다 얼었다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후변화가 북극 항로에는 직접적인 그 원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어떤 해는 굉장히 많이 기온이 높아서 빙하가 좀 더 많이 녹을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또 어떨 때는 또 많이 또 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이 심해서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변동성은 심하지만 정말 그 북극 항로가 기후 변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이제 연관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태아의 발달 단계에서 환경 유해 물질 노출이 형상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언을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딱 이 주제로 연구를 뭐 많이 한 것은 아니라서 이제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아의 발달 단계가 각 기관마다 이제 그 성숙하는 그 단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1기, 2기, 3기 임신기가 있죠.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어떤 그 장기가 이제 성숙을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중요한 그 영향이 이제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을 이제 참고로 그러니까 이 내용을 찾아보시면 아마 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원칙을 지키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태아 발달 단계와 이제 그 장기 영향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후위기 적응 교육에 대하여 기후건강 리트러시라는 개념으로 정리해 주신 것이 인상 깊게 남습니다. 분산되어 있는 교육들을 통합적 교육 프레임워크로 연결시키면 어디에서부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뭐 첫 번째 답변하고 좀 비슷한데요. 기후 건강 리트러시를 아까 얘기했던 통합 교육의 하나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기능을 보면은 첫 번째 기능적 리트러시가 있고 상호작용적 리트러시가 있고 비판적 리트러시가 있습니다. 기능적 리트러시는 그 문제를 아까 무엇이 문제를 인식을 하고 상호작용 관계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또 적용도 하는 것이 포함이 되고요. 상호작용적 리트러시는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인과관계를 이제 연관시키는 것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재사용 재활용 그 다음에 업사이클링 그리고 추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겠고, 비판적 리트러시는 정보에 대해서 기후 건강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우리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아까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지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보를 취합을 해서 우리가 실천 역량을 함양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그 시작은 저는 그 기초는 문제 인식부터 시작을 해서 최후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혁신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행동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를 잘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미세먼지가 심한 날 환기를 아예 안 하는 것이 실내 라돈이나 VOC 농도 측면에서 더 위험할 수도 있나요? 네,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환기를 아예 하지 않게 되면은 라돈 수치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더 그 노출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이고요. 휘발유기 화합물 VO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조리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미세먼지, 그러니까 또 오히려 실내 미세먼지가 오히려 또 발생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 환경보건 콘서트 제1회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